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증권회사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를 못했는데 이 위탁매매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증권사 앱을 이용을 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창구에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정가 주문, 가격을 정해서 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가 주문, 이것은 그냥 상황에 맞추어서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사던지 팔던지 그거를 꼭 해달라라는 요청이 된다. 자, 그러면 그거를 예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서킷시티라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증권사에게 이런 차례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 주문은 300주를 매수 사는 주문이 들어왔지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시장가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정가죠. 가격이 각각 37.4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사는 거, 세 번째 건 파는 매도 주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직전의 상황을 보자면 여러분들 뭐 주식 거래 해보신 분들은 이런 창이 익숙하실 텐데 요 가운데 지금 가격이 있어요. 저는 그냥 편의상 높은 가격을 위에 놓고 낮은 가격을 여기다 놨는데 양쪽에 다른 주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은 매도,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 오른쪽은 매수,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매도는 위에만 존재를 하고 여기는 없고 매수는 여기가 없고 요 아래에만 존재를 하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비싸게 팔고 싶지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낮은 가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살 때 굳이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비싸게 살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있었다, 혹은 싸게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미 거래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현재 거래가 서로 일어나지 못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로 300주가 들어왔다. 매수니까 사는 거죠.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증권사는 지금 현재 이 사는 사람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최대로 유리한 건 뭐냐? 그래도 37.6달러에 사게 하는 것보다는 37.4달러에 사게 하는 게 이 손님을 위하는 길이겠죠. 그러므로 요 낮은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37.4에 팔겠다는 주식이 2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냉큼 이거를 집어다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300주를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37.4에 팔겠다는 주식의 숫자는 200주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200주를 처리해도 100주가 남아있게 되죠. 이 100주는 그 다음으로 유리한 조건인 37.5달러에 있는 요 500주 중에서 100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요 500은 400만 남게 되죠.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200은 사라졌고 500은 400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은 바뀔 이유가 없어요. 뭐 만약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사는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는 쪽이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37.5를 진하게 해놨는데 이 진하게 보이는 이 숫자가 바로 그냥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이 주식 거래가 일어난 가격, 흔히 말하는 오늘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게 바로 요 가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가격을 흔히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이 이 37.5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7.5가 지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37.4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제 입장 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차이를 37.5에서 37.3을 뺀 요 0.2를 보통 우리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적합한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격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은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주문은 지정가로 100주를 또 사달라라는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37.4를 보니까 지금 사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4가 100주가 매수에 이제 그대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놓은 요 37.5는 그대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지만 그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식의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일치가 돼야 맞춤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서로 접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래는 37.5달러라는 가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4에 매도를 하겠다는 주문이 400주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직전의 상황에서 37.4에 400주를 팔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1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0주는 이쪽 400주랑 매칭이 돼서 체결이 되겠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400주나 사겠다고 했는데 100주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시장가였다면 가격을 조정해서 팔아주겠지만 이것은 지정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있던 100주의 매수는 서로 양쪽이 만나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돼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남은 이쪽의 300주는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래는 37.4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주문을 어떤 것을 먼저 접수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접수했느냐, 먼저 시장가가 들어왔느냐 지정가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가의 특징이 있는 대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맞추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요 예시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몇 주가 접수됐다 하면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끼리에서 교류하면서 소통해서 어느 선에서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접수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같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는 100에 팔고 싶고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37.5에 팔고 싶고 너는 37.4에 사고 싶잖아. 이러면은 야,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서로 사고 팔자. 서로 하자 하면은 그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대의 주식 거래는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이 정보를 확인하고 내가 주문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지정가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있다. 결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냈던 주문을 취소하고 그럼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제가 사는 사람이었으면 요 주문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사겠다 하든지 해야 이제 그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가 주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가격을 이 그대로 고수하면 그 가격을 지킬 수 있지만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거래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증권회사의 일반적인 조직도입니다. 자, 증권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현대 증권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조직도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 그 증권회사별로 증권회사마다 약간의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겠죠. 이제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사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는 이제 그 회계 장부를 조사해서 이제 이사회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혹시 뭐 회계 장부에 조작이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어떤 기업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실제 구체적인 그 활동을 하는 부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몇 가지 본부나 아니면 몇 개의 부서 혹은 몇 개의 그 파트로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부라는 말을 썼는데 각각의 본부가 이제 그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하나씩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가운데 있는 이 영업본부가 하는 역할이 뭐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위탁 매매를 해결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거래를 하게 해주는, 그 도움을 주는 곳이 되겠고, 그러면 고객이라고 했을 때 그 고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 같은 개인 고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기업과 같은 좀 더 큰 고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법인 영업과 개인 고객을 나눠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투자 운용 본부는 뭐냐?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풀업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풀업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proprietary trading입니다. 이게 자기 돈으로 이제 거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용어로 따지자면 자기 매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돈을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증권회사 자체의 돈을 운용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통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딸려오는데 여기에가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속하게 되는 그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주식시장, 증권시장, 경제 상황 혹은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적정한 조언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곳이 바로 연구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그러니까는 이제 자본시장의 특징으로 얘기하자면 2차 시장 혹은 유통시장과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기업금융본부, 이것이 어디냐? 이게 바로 자본시장 중에서 발행시장, 1차 시장에 해당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금융본부입니다. 이 기업금융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조별활동 중에 했던 인수주선 업무를 이제 처리하게 되고, 인수주선 외에도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이제 조언,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업금융본부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 영업본부 중에서 법인 영업과 기업금융본부 둘 다 기업을 고객으로 하지만 그 역할은 다른 거예요. 이 법인 영업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인 영업은 법인의 남는 돈을 걔네가 투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투자해 줄 것이냐라는 거를 도와주는 거고,
기업금융본부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것이냐를 도와주는 전혀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영지원본부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영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회계 처리, 뭐 세금 내기,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인사 발령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경영지원본부가 되겠죠. 근데 보통 금융업계에서는 이 경영지원본부를 백오피스라고 불러요. 왜 백오피스라고 부르냐면 이제 프론트 오피스, 상대적으로 프론트 오피스는 고객을 만나는 곳이 프론트 오피스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데가 프론트 오피스라면 얘네는 그 뒤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백 오피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좀 본부를 쪼개놨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증권회사가 하나의 기업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 기업 금융을 하든 뭐 자기 매매를 하든 위탁 매매를 하든 어쨌든 얘네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 금융투자 상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너지가 있고 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취급하는 그 활동, 영업 활동과 그리고 대상,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상충의 문제,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라고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통 이런 이해 상충의 문제에 많이 휘말리게 되죠. 이제 우리 한 애널리스트가 투자 운용 본부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자금이 예를 들자면 뭐 현대건설에 투자가 됐다라고 합시다. 현대건설 주식을 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애널리스트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눈치를 좀 챙길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 눈치 못 챙기냐 이런 소리가 이제 전화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의적인 영향을 받은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기업 금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조별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업의 그 주간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경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얘네를 내가 주간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뭔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 누구를 고를 거냐 당연히 이왕이면은 나에 대해서 좋게 하는 사람을 골라주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할 생각이 있으면 그 기업이나 관련자에 대해서 좋게 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되죠. 이 기업, 이 증권회사 자체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손해는 투자자에게 가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신을 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본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준법감시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각각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적인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이
사장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준법 감심 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증권회사 내부에서 서로 상호 간에 정보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금융본부에서 주간 회사로서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 알 수 있는 정보가 투자운용본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그 주식을 사거나 팔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쪽과 이쪽의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야 된다. 이쪽과 이쪽의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야 된다. 네, 서로 간의 정보를 억지로라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2003년에 실제로 미국의 대형 증권회사들이 엄청난 벌금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런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위해를 끼쳤다. 피해를 끼쳤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금들을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증권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은행인데,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기관은 아니에요. 사실 증권회사라는 것과 투자은행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흔히 우리가 증권사라고 하는 애들은 작은 애들이나 중형, 중소형 그런 증권회사를 우리가 증권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는 특히 투자은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 그 기업들로 받는 신뢰도 적고 그리고 규모가 작고 자금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탁 매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자기 자금이 쌓이면 자기 매매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금 최근으로 보면 볼수록 점점점 이 위탁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관이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이 인수주선, 기업금융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투자은행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애들은 이 기업금융 쪽에 특화된 애들을 투자은행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금융 그 체제에 있어서 이제 그 좀 몇 가지 이제 그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만큼 투자은행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형 증권 회사를 키우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4년 후인 2013년에 이거를 살짝 바꾸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형 K형 늘 K가 붙으면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K 투자은행을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네한테 혜택을 주어야 그러고 싶겠죠. 그래서 주는 혜택이 뭐냐? 몇 가지 얘네만 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 대한 단기 금융 이제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전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헤지 펀드 취급.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를 통해서 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살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보통 거쳐서 중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헤지 펀드라고 이제 좀 돈이 많은 부자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위한 펀드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이 K형
한국형 이제 투자은행들에게 이제 혜택으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쪽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증권 회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자면 일단 먼저 준 게 이제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러니까는 헤지 펀드를 취급할 수 있게 해준 게 우리나라에서 9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신한금융, 메리츠, 하나금융, 키움, 삼성, 한투, NH투자, KB, 그다음에 미래 이제 대우란 이름 빠졌으니까 미래에셋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또 규모가 되고 안전하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자로 선정을 해줘서 또 혜택을 주고요.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잘하고 있다 하면은 그 기업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간 애들이 지금 현재는 4개가 있어요. 한투,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미래에셋 이렇게 4가지인데 조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삼성증권이 여기까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에서 실제로 이제 그 취급하는 자산 규모나 아니면 고객의 숫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허가를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는 삼성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 이 단기 금융 업무라는 것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또 한 가지 수단을 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 이미 은행 쪽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기업 어음을 취급을 하게 하면은 그 기업이 어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또 쓸 수 있는 돈을 쉽게 금융 시장에서 또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증권은 삼성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증권이 단기 금융 업무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삼성그룹의 단기 금융 업무를 전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지금 삼성에 문제가 있죠. 이제 이 삼성 기업이 삼성그룹이 좀 공정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전 정도에까지 이재용 그 회장이 법원에서 계속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2심 판결을. 그러면은 그게 유죄가 됐으면 얘네한테 허가를 절대로 안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자금까지 조달하게 하면은 더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결과적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 올해 2025년대에 다시 또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제가 요 강의 자료를 이제 고쳐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지금 상황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슈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흔히 그 기업금융 중에서도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수주선은 무엇이냐? 인수주선은 이제 인수라는 거는 받아주는 거고 주선은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이 발행한 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팔아주는 역할을 우리는 인수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조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제 그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주간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명을 했죠. 이제 그 서명이 이제 가장 아래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언더 라이팅이다 해서 이제 언더라이터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다. 영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인수 기관을 표현하는 말로 이제 보통 이런 말들을 쓰는데 뭐 대표, 주관사, 뭐 주관사 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 조별 활동에서는 어떤 기업이 주식을 만들면 그거를 전담하는 하나의 증권회사만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증권회사 혼자서 하기에 버거운 커다란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 뭐 이러면은 나 혼자서는 이거 다 못 팔 것 같은데 너무 물량이 많아. 이러면은 야 나누어서 팔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가 협동체로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관사가 여러 개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 그 중에서도 책임자가 누구냐? 1번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 주관사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요 주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어원을 좀 따져 보면은 이게 일본식 표현이 좀 있는 건데요. 어떤 회의나 어떤 공동체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간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당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 있을 때 정당에 간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저기 저 북쪽에는 뭐 노동당 간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사라는 게 이제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럿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주로 간사 역할을 하니까 주 간사를 하는 금융회사다 해서 이제 주 간사 회사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줄이다 보니까 주 간 회사가 되었고 그래서 주 간 회사라고 써야 되는데 주관 회사랑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좀 의미가 좀 바뀌어서 표현이 바뀌어서 주관 회사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원을 제대로 따져 보면은 이제 주간 회사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에서는 그 표현을 가능하면 쓰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쓰다 보면은 빨리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섞여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에 참여할 때 뭐 주관 회사라고 하든 주간 회사라고 하든 그냥 이런 인수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하는 이 주간사 회사의 역할은 뭐냐? 여러 인수 기관들을 조율을 하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몇 개의 주식을 나누어 줄 거냐? 이 1차 분배를 결정을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나에게 미운 놈한테는 좀 덜 주고 나한테 예쁜 놈한테는 더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앞으로도 자기가 이익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 인수 주선 업무는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수 주선 언더라이팅을 통한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주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채권보다는 이제 주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주식을 발행을 할 때 누구한테 팔 거냐, 어떤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모다, 공모다가 갈리게 됩니다. 사모라는 것은 아름아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것을 사모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경우에 받게 되는 이 투자자는 보통 다른 금융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반 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고 어떤 사람이든 일반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행을 공모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모 발행 중에서도 그 기업이
그 기업의 주식을 첫 번째로 공모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 최초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부르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상장이냐면 시장, 증권거래소에 올라간다.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최초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은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주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은 있지만 그것을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기업 최초 공개를 하면서부터는 누구든지 원하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기업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초 공개가 아닌 그 이후의 공모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라는 표현도 조금 그 최초의 의미랑은 좀 바뀌었는데 그냥 원래 유상증자라는 것은 유상으로 돈을 받고 늘린다. 자기 자본을 돈을 받고 늘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상증자라고만 했을 때 그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공모 발행이든지 유상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이 IPO 최초 상장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 신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재무론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공모 발행을 할 때 특히 IPO를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 자, 첫 번째 그 기업 최초 공개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 이제 발행 기업은 먼저 여러 증권사들을 접선을 합니다. 면접을 하겠죠. 인터뷰를 해요. 이제 그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누가 우리 기업의 인수 기관이 될 것이냐 이거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이 증권사의 이 기업금융 담당자들은 맨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명함 주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그런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봐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꼭 우리를 인수기관으로 정해주십시오. 이런 어필을 미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사적인 인연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적인 조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명 혹은 다수의 인수기관을 선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주 간사 회사에 해당이 되는 친구와 이제 이 기업이 협의를 해서 어떤 주식을 예를 들면 보통주냐 아니면 우선주냐 뭐 보통주라고 한다면 주당 가격은 얼마고 몇 주나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투자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제 초안이라서 프로스펙터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 프로스펙터스의 의미는 이거는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잠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뿌리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증권신고서를 초안을 먼저 그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감시위원회 SEC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 현재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등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투자자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특히 이때에는 그냥 일반인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뭐 은행 보험회사 이런 돈이 있는 금융기관에 먼저 보내고 그쪽에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이 기업 거를 내면은 너 살 마음이 있냐 없냐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과 수량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때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금감원 쪽에서 심사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인 안을 제시를 하고 그럼 그때 일반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약을 하면 그 청약을 전부 접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몇 주식을 줄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고 그 금액을 받고 주식을 준다. 그러면 그 받은 자금은 발행하는 기업에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로 주식이 발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발행하는 기업과 인수기관의 협력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듯이 다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를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팔았다는 것은 돈을 덜 받았다는 거고, 돈을 덜 받으면 발행하려는 기업이 했던 것을 사실은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발행할 때는 이걸 가지고 연구 개발에 얼마를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썼지만 그 중에 일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그 위험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탁 모집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총액 인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다루지 않고 제가 나중에 잠깐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 모집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제 영어로는 best effort underwrit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위탁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발행하는 기업이 인수기관 증권회사한테 부탁을 해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의 이제 best effort의 그 뉘앙스를 따져보면은 좀 오히려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 증권회사가 인수기관으로서 너희의 주식을 최선을 다해서 팔아주긴 할 건데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 원리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발행하는 기업이 사실상 그 위험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수기관은 그것을 대행을 해준 거기 때문에,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예,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A라는 증권회사와 B라는 발행 기업이 있습니다. 둘이 위탁 모집 방식으로 자, 그 B에 IPO를 하기로 했다. 공모가는 주당 15,000원이다. 여기서 공모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사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수료는 주당 5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팔 때마다 500씩 이 증권회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전체 주식의 숫자는 2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결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성공 200만 주를 다 이 가격에 판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실패 180만 주만 팔고 나머지가 남은 경우. 그럼 20만 주가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공하는 경우에는 B의 경우 15,000씩 투자자한테 받아서 그 중에 500원씩은 수수료로 증권회사에게 떼줍니다. 근데 200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29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증권회사는 500씩 수수료를 받아서 총 1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투자자가 낸 돈은 토탈 300억 원인데 그 중에 290억이 발행하는 기업한테 가고 10억 원이 증권회사한테 갔다. 이거는 아주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팔았으니까. 반면에 못 파는 주식이 나왔다. 자, 이러면 B는 팔 때마다 15,000에 팔고 수수료를 500씩 떼줘야 되는데 180만 주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26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증권회사도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못 판 게 있으니까. 그래서 200만 주가 아닌 180만 주에 대해서 500원 수수료를 받아서 9억 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 누가 더 데미지를 받느냐. A 증권회사는 물론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업에 발행하는 기업은 이제 290억을 원래 받을 것이 261억 원으로 30억 원이 날라간 셈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데미지를 받고 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B에 발행된 주식의 숫자도 200만 주가 아니라 180만 주가 되고 나머지 20만 주는 그냥 없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없던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 모집의 경우에는 B에게 그 실패의 결과가 귀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총액 인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총액 인수 혹은 전액 인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firm commitment인데요. 여기서의 firm commitment는 commitment가 약속 혹은 책임을 져주는 그 보증을 해주는 거라면 firm은 단단한, robust한, 튼튼한, 확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irm commitment는 확실한 보증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한글 그대로 모든 거를 얘가 받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다 팔아. 자기가 주인이 된 다음에 그 주식을 자기가 다시 스스로 주체적으로 투자자한테 파는 방식을 요 총액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단 주식을 사는 거고 그 주식을 다시 투자자한테 파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나는 너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손 털면 돼요. 이제 그거는 너의 일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도 이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주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기관은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가격을 높여서 팔면 성공만 한다면 그 가격 차이만큼을 다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에서 방식이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공모가는 궁극적으로 15,000원으로 할 건데 처음에 A가 14,500원에 죄송합니다. B가 14,500원에 A한테 주식을 팔고 그것을 다시 이 증권회사가 15,000원한테 투자자한테 판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똑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번 시나리오 성공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아까 위탁 모집이랑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요 실패했던 시나리오가 문제가 되는데 B의 입장에서 이 증권회사가 주식을 다 팔던 못 팔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이미 그 값을 지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확정적으로 290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자기네가 원했던 투자 그대로 계획대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하면은 증권회사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은 이제 이 180만 주를 팔아서 얻는 9억 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떨거지로 남은 20만 주를 얘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에 더 낮추어서 팔던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 불확실성이 있다. 이제 그것 자체가 증권회사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더 심할 수도 있죠. 이 증권회사는 이미 이 290억 원을 기업 B한테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도 못 팔면 290억 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그러니까는 이건 이렇게 총액 인수를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그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와 증권회사와 발행하는 기업도 나름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겠죠. 그래서 발행하는 기업이 있고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인수기관이 있다면 둘이서 치열하게 협상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협상을 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은 이게 특히 기업 최초 공개인 경우 얘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반면에 증권회사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놈 주식이 잘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그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은 1번 잘 팔릴 것 같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안 팔릴 것 같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팔릴 것 같으면 선심 쓰듯이 우리가 총액 인수해 줄게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잘 될 거니까 우리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해준다 하고는 그 대신 이제 공모가를 나중에 높여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은 훨씬 더 이익을 키울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안 팔릴 것 같으면 위탁 모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해봐야 본전인데 이걸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탁 모집을 보통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하면은 총액 인수가 되고, 상대적으로 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안 좋은 기업이다 하면은 위탁 모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도 얘네도 그거를 짱구를 굴려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증권회사가 총액 인수로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얘네도 느낌이 오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업의 주식이 잘 팔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증권회사가 위탁 모집으로 하지 나 총액 인수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가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이다, 앞으로 전망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발행 기업이 아예 이 건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한 2년 3년 뒤로 계약을 이 계획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좋을 때, 좀 더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하자 하고 아예 미루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거의 일어나는 상장의 95%가 요 총액 인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부터 안 팔릴 것 같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부분 총액 인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끔 드문 위탁 모집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거지로 얘네가 그래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95%가 총액 인수를 하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장, 1장에서 배웠듯이 금융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거라면 금융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총액 인수는 금융기관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